1920년대의 대공황, 그리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사를 뒤흔들 만한 이러한 경제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위기 이후 뒤늦게 문제점을 깨달은 사람들은 규제라는 대책을 마련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사람들은 규제를 완화하고 또 위기는 반복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금융규제 및 완화가 어떤 식으로 반복되어 왔는지 그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20년 전후로 미국은 초호황기였습니다. 대공황이 일어났던 1929년 전까지 연평균 9%라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었는데 이러한 2차 산업혁명의 성과들이 집약되어 1920년대에 미국에서 제조업이 크게 발달한 것입니다. 라디오를 비롯한 가전제품과 자동차와 같은 신문물들이 대중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뉴욕과 같은 도시로 몰려들었고 수많은 초고층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1920년대에는 그 전 10년에 비해서 백만장자의 수도 400%나 증가했고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개인 요트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자연스레 세계 금융의 중심지도 뉴욕의 월스트리트가 됐고 주식시장도 연일 랠리를 펼쳤고 거품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식을 줄 모르고 오르던 미국의 주가지수가 1929년 10월 24일과 29일 이틀 동안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증발된 시가총액은 3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래소 밖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주가 폭락을 계기로 우리가 익히 들었던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1929년 9월 381.17이었던 지수는 1932년 7월 8일 41.2까지 3년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거의 9분의 1 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1929년부터 1932년까지 GDP는 누적 30% 역성장을 했고 실업률은 폭등했습니다. GDP가 1% 역성장만 해도 난리법석을 떠는 지금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대공황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대공황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은행들의 방만한 투자 행위가 주가 폭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었습니다. 당시 미국 금융산업에는 경계가 없었습니다. 일반 상업은행이 증권업, 보험업도 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JP모건이라는 사람이 뉴욕 월가를 지배했던 것도 상업은행과 증권, 보험업 등을 망라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대공황이 터진 후 들어선 루즈벨트 행정부는 은행과 보험회사의 돈이 증권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취임 첫 해인 1933년 6월에 글래스-스티걸법이라는 금융규제법을 제정합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와 하원의원인 헨리 스티걸이 공동으로 제안하였기에 글래스-스티걸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공식 명칭은 1933년 은행법입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의 주된 내용은 기존 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상업은행은 증권의 발행 및 인수가 금지됐고 투자은행은 예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공황으로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컸던 상태라 글래스-스티걸법에 의거해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는 등 예금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글래스-스티걸법 도입 이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엄격히 분리되어 JP모건 체이스, BOA, 시티뱅크 등은 대형 상업은행으로 성장하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등은 대형 투자은행으로 커갔습니다. 1930년대에 제정된 이 법은 1990년대까지 지속됩니다. 198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자유화 물결이 일던 때였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금융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991년에 미국 재무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가 미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며 금융산업 체질 개선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1990년대 들어 금융개혁에 관한 입법이 시도됐습니다. 여기에는 대형 금융기관들의 로비 공세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결국 1999년 빌 클린턴 정부 시절 금융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한 그램 리치 블라일리법이 제정됐고 이로 인해 6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글래스-스티걸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램 리치 블라일리 법은 공화당 상원의원인 필 그램, 하원의원인 짐 리치와 토마스 블라일리가 공동으로 발의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법의 공식 명칭은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가 허용됐으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 임직원 겸직도 허용되었습니다. 이 법이 금융 완화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고객 금융정보 수집 및 공개를 규제하는 금융 프라이버시 규칙이 이 법으로 인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이 1999년에 폐지되자 본격적인 금융 자유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형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 업무에 뛰어들며 경쟁이 격화되었고 그들은 무리한 투자를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는 IT 버블이 터지고 9.11 테러가 발생하는 등 경기가 침체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은 2001년부터 금리를 가파르게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 6%대였던 기준금리가 1년 만에 1%대까지 떨어졌었죠. 글래스-스티걸법이 폐지된 데 이어 금리까지 낮아졌으니 금융기관들은 신이 났습니다. 상업은행, 투자은행, 보험사 가릴 거 없이 부동산 대출을 상품화한 파생상품인 CDO와 CDS 등의 투기를 일삼았고 부동산 투기 열풍은 2007년까지 계속됐습니다. 특히 신용 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서브프라임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2007년 이후 서브프라임 대출의 균열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글래스-스티걸법이 폐지된 지 9년밖에 지나지 않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세계 경기 침체가 진행된 시기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들어선 버락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2010년 7월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대공황 이후 취임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글래스-스티걸법을 제정한 것과 아주 흡사하죠. 도드-프랭크법은 민주당 상원 의원인 크리스 도드와 하원 의원인 바니 프랭크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도드-프랭크법은 금융안전감시위원회 신설, 베일인 제도 및 볼코를 도입,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등 매우 광범위한 규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계정 투자를 금지하는 볼코르를 포함하고 있어서 1930년대의 글래스-스티걸법이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자기계정 투자는 은행이 고수익을 목적으로 고객의 예치금이 아닌 자사의 자본이나 차입금을 이용하여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걸 부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도드-프랭크법은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로 분류하고 이들 은행에 대해 강화된 감독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이 법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위기 상황 속에서 입을 손실을 미리 측정하고 이에 대비해 충분한 자본을 축적했는지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매년 실시할 것을 은행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2018년 친기업 성향인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바로 법을 개정합니다. 규제 대상 은행의 자산 기준을 500억 달러 이상에서 2,500억 달러 이상으로 크게 완화한 것입니다. 중소은행들도 대형은행과 똑같은 방식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표면상의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자 중소은행들은 위험한 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22년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이 그곳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들어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등 미국 지방은행이 파산하면서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바이든 행정부는 지방은행의 파산 위기가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트럼프가 2,500억 달러로 높여놓았던 규제 대상을 1,000억 달러로 낮춰놓는 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것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입니다. 이처럼 규제 그리고 완화, 이 둘은 항상 반복됩니다. 너무 조여지면 풀고 너무 풀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조이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금융규제의 역사를 알고 경제를 바라보면 더 쉽게 경제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